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새벽입니다. 전은식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이 나라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어제 24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22일에 이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죠. 조희대 재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이 정리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해 한 주에 두 번 심리를 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원합의체 기일은 통상 한 달 간격으로 열린 것으로 볼 때 지금 대법원의 태도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많은 언론은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원이 이재명의 피선거권 여부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확정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벌써 2회 심리기일을 여는 그 속도를 보이는 것은 대법원이 사법적 기능을 다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주 남짓한 시간 뒤에, 그러니까 심리를 한 두 번 정도 더 한 뒤에 이 사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에게 2심과 같이 면죄부를 줄 때는 상고기각 판결을 하겠죠. 그런데 피선거권을 박탈할 때는 아마도 파기자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정확히는 SBS 뉴스 브리핑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인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인녹지에서 4단계나 상향을 해서 준주거지로 바꿨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재명이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인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독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은 1심과 같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도 사진을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됐다고 한 이재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백인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는 아주 기상천외의 판단으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김인섭의 알선수재 범죄 혐의에서 백인동 토지용도 상향은 김인섭의 청탁 때문이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 2심 판단이 극명하게 깔린 데다가 심지어 대법원의 관련 범죄 확정 사실과도 배치되는 2심 판결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대법관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한편 이재명은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이 검찰에서는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 중에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사진이 조작됐다고 본 것은 이 최정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백인동 토지용도 상향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하는 이재명의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본 것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은 어느 쪽이든 대선 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려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일까요?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재명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으로서 유죄 판단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김만배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허위사실 유포로 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어서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정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은 그동안 불신의 무덤을 파온 이 사법부의 이념과 진영놀이에 빠진 법관들의 잘못을 일거에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어제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협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상호간세 25% 7표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전 8시부터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미국 재무부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와 약 1시간 10분 동안 통상협의를 했습니다. 1시간 10분 만에 끝난 것으로 봐서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양국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협의를 마친 안덕근 장관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따로 만나서 개별 협의를 이어갑니다. 아마 종목별 관세를 검토를 하겠죠. 트럼프는 3월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미 FTA가 번연히 작동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4월 5일부터는 대부분의 한국 수입품의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미 FTA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당초 트럼프는 9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트럼프가 부과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덕근이 미국 입국 직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실패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먹거리가 많죠. 그중에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것은 정말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4월 16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상과 만나 주일 미군 경비 분담액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 최상목 장관을 만난다면 또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 얘기를 하겠죠.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또 비판입니다. 이 탈북 및 강제 북송 사건, 새 해수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월성운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국가통계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뇌물 사건, 김정숙 여사 관봉권 사용 사건,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준 사건 등등등등 수없이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이 재임 중에 범한 수많은 범죄 혐의 가운데 이제 검찰이 비로소 첫 기소를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대부분의 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2억 1,700만 원 뇌물죄로 기소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평산 책방의 문을 닫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은전이 모두 사라질 운명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뇌물죄 금액이 1억 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가법에 해당이 되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특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여서 더더욱 집행유예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중범죄라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세계일보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재인 또 못 피해간 대통령 순환사. 이런 제목에는 범죄라기보다는 문재인 또 피하지 못한 대통령이 숙명 비싼 것이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우선 이 사건은 정적의 먼지털이식 수사로 인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이 수많은 범죄 혐의 가운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일 뿐이며 비교하자면 수많은 빙산을 이리저리 피해가다가 어쩌다가 아주 작은 암초에 걸린 것입니다. 어떻든 검찰이 모처럼 용기를 냈습니다. 이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민주당의 171석 이 다수의 폭증의 굴복에서 수사권도 없는 내란지 힘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앞다투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설치더니 이제 검찰이 제정신이 든 것일까요? 검찰이 놀랍게도 문재인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기소된 6번째 사례입니다. 전주지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직접 문재인을 조사한 바가 없고 문재인이 검찰이 소환에 불응을 한 건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윤석열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3번 불러서 오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 뒤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검찰은 뇌물을 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도 이 뇌물 공유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직접 받은 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사위였던, 그러나 이혼을 했으니까 전 사위입니다. 사위였던 서창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에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 이스타젯에 서창호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해왔습니다. 사실 타이 이스타젯 항공이 운항을 한 비행기도 한 대도 없었죠. 거기에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매달 월급을 800만 원씩 받았으니 그건 어쩌면 문재인의 딸 부부를 위한 회사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서창호가 항공업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입사한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안긴 것이 항공사 채용의 대가성인지 살핀 것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서창호의 취업으로 딸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문다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 이스타젯에서 서창호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만 원을 문재인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신문은 2억 1,700만 원, 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한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검찰 관계자인 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상직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딸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다.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 이상직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취했다. 어쨌든 검찰이 문재인을 기소하면서 문재인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에 이어서 이제 6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또 다른 문재인의 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속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실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문 정부 북한군 GP 불능과 유엔사도 속였다. 사실 요즘 조기 대선이 아니라면 이 문제만 가지고도 1시간 내도록 방송을 해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 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 일부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북한군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서 북한 GP가 불능화됐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단지 2018년 말까지 남북 GP 시범 철수를 완료한다는 일정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군은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군이 GP 철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에 거짓말을 한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해 정경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부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달 들어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적죄를 넘어선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상당 부분 준비를 했다가 시간상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입니까? 자, 이제 대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안철수 두 후보에게 탄핵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김문수가 한동훈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였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김문수는 당대표를 하면서 탄핵을 승사시킨 건 잘못했다고 당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안철수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의 3파를 했는데 3파 역을 지냈는데 꼭 대통령을 탄핵했어야 했느냐. 그러자 한동훈은 김문수에게 아버지가 불법계엄을 해도 막아야 한다. 공직은 개인의 하사품이 아니다. 충성은 나라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대단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 저밖에 없었다. 누가 배신을 한 것이냐. 안철수 역시 탄핵 소추를 정당화했습니다. 국민 앞에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탄핵의 강을 넘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 하긴 국민 60%가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다시 김문수 후보의 말이 이렇습니다. 계엄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날뛰고 온 전국을 휘젓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과 안철수가 가담을 했던 탄핵 소추가 없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것이고 조기 대선은 없을 것이며 아마도 이재명은 끝내 침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안철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꾸짖으며 탄핵소추에 가담함으로써 온 나라가 지금 전체주의 포퓰리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든 연일 매스컴의 관심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기자들이 출마 여부를 묻자 고생 많았다 이렇게만 대답을 한 뒤에 곧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한덕수 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노 코멘트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많은 언론은 그 FT 인터뷰의 답을 두고 대선 출마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어제 있었던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와 그리고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며 다음 주 초에 대선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우원식, 그러니까 국회의장 우원식이 벌인 해프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걸 해프닝이라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24일 본회의장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는 시정연설을 했죠. 그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이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연단을 나서는 한덕수 대행에게 원래 관례대로라면 시정연설을 마치면 곧장 퇴장을 하죠. 그 한덕수 대행에게 잠시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한 뒤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그 뒤에 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출신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왜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은 했느냐 하는 질책을 한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본회의장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 우원식의 발언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행보다 국가의전 서열이 낮은 우원식이 한덕수 대행을 질책하는 해괴한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원식은 누구에게 충성을 보이려 한 걸까요?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등은 자리를 박차고 의장석 바로 밑에까지 몰려나가 우원식의 국회의장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참 재밌는 뉴스가 많았는데 시간상 생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실은 우원식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의전서열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대행직에 대한 존중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행이 본회의장에 도착을 한 뒤에 무려 15분이 지났어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다들 권력이 이제 자기들 것이며 윤석열 한덕수 체제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리죠. 포퓰리스트 전체주의 정당의 맹점이 무엇일까요? 포퓰리스트 전체주의 정당 말입니다.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허위의식입니다. 아니, 그게 허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다. 유발 하라리는 포퓰리스트들이 선전 전략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서 유사 사례로 공산당을 들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처럼 정말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공산당은 유일 지도자는 무오류이며 나머지 간부들은 맹목적으로 충성합니다. 공산당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